맡고 있는 양서정 인사드립니다. 안고 있는 당면한 여러 문제점들을 빨리 개선 시정되어야 할 것 같네요. 또한 장기적인 도시계획 수립 시행함으로써 더 살기 좋은 안산이 되길 희망합니다. 신안산대학교 인문교양대학 제8기 야외학술 세미나 보고서 제목 레미제라블 성명 오세란 인문교양대학 인문학교육 지도자 과정 2023-08 주임고사 김선필 교수님. 레미제라블 뜻은 비참한, 불쌍한 사람들이란 뜻이라고 한다. 레미제라블 대부분의 그러하겠지만 장발장은 어릴 적 동화 속 주인공으로서 첫 만남을 가졌을 것이다. 조카를 위해 빵 한 조각을 훔쳐 긴 세월 감옥 속에서 살다 나와 그 후에는 불쌍한 사람들을 돕고 착한 일을 하는 좋은 사람이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아마도 레미제라블이라는 영화는 2012년도에 개봉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지금 인문학 강의를 들으면서 다시금 접하게 되어 막연히 어릴 적의 기억에 벗어나 레미제라블이 시사하는 그 의미를 한 번 더 생각해 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분명 선과 악이 같이 공존한다. 만약 선이 먼저냐 악이 먼저냐고 묻는다면 우리들은 과연 어떤 답을 내놓을까? 장발장도 결국은 그 내면에 선과 악을 동시에 가지고 있었기에 동기는 어쨌든 19년이란 긴 세월을 감옥에서 나와서는 전과자라는 이유만으로 사람들의 박해를 받다. 결국은 경다 못해 또 다시 촛대를 훔치게 된다. 다행히 어진 신부의 손길 아래 구원을 받고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고 가난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며 살아가지만 그야말로 파란만장한 삶이었다. 매 순간순간 선택의 삶이었다 해도 과연이 아닐 정도로 선택의 연속이었다. 과연 그것이 옳은지 아닌지도 모르는 불확실한 미래를 위해 만약 내가 레미제라블이라는 영화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면 나는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떻게 살아갔을까? 이 영화는 그 당시 프랑스의 정치적인 관점으로 볼 수 있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 러브라인 관점으로 볼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그려져 있다. 정서적인 관점으로 보면 부담한 사회와 맞서서 싸워야 하지만 사실 싸우는 것도 숨는 것도 두렵다. 하지만 분하고 희망이 없을 것 같아도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숨는 것보다 싸워 이기는 것이 옳다 판단하여 그들은 싸우고 또 싸웠다. 다시 장발장의 내면을 세계로 들여다보자. 앞서 말했듯이 그가 가지고 있는 선과 악은 우리들에게도 있으며 단지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선이 될 수도 있고 악이 될 수도 있다. 분명한 선이 먼저이기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아직은 살만한 것이 아닌가.
아직은 어두운 곳보다는 밝은 곳이, 또 차가운 곳보다는 따뜻한 것이, 따뜻함이 더 많은 세상이기에 저는 어려운 이 레미제라블을 읽으면서 잘은 모르지만 정말 19년이라는 감옥에서 살면서 조카의 허기진 조카를 위해 빵 한 조각을 훔치면서 19년이라는 세월을 감옥 속에서 살아온 삼촌이 너무 자랑스럽고, 우리가 이런 것을 볼 때 정말 어두움보다, 정말 차가움보다 밝고 선함이 있었기에 우리가 이렇게 도우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문학 공부를 하면서 정말 힘들고 하고 싶지 않고 내가 이 나이에 이걸 왜 할까 이런 생각을 했지만, 한 가지 한 가지를 교수님께 배워나가면서 과연 인문학이 이런 것이구나, 배우고 나면 이거를 내가 언제 어디서 이렇게 배울까, 감사한 마음을 항상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확히 깨닫고 있습니다. 그것으로서 잘했다고 판단합니다. 네, 수고했어요. 자, 그 다음에 안녕하십니까. 어제 갑자기 부처님께서 교통사고 때문에 제가 좀 먼저 하게 됐습니다. 아마 다른 학우님들 발표 내용을 못 듣고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양해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발표할 제목은 사단 7정 관점에서 인문학의 교육 방향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명 정승기, 그리고 담당 주임 교수님 김선필 주임 교수님입니다. 제목 사단 7정 관점에서 인문학의 교육 방향입니다. 주 말씀드린 내용은 서론, 그리고 그 다음 본론 쪽에는 사단 7정 관점에서의 인문학 교육 방향입니다. 그 내용에서는 사단 7정의 이해, 그리고 사단 7정 관점에서의 현 실태, 또 무엇의 문제인가라는 방향으로 본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결론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단 7정의 이해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서론적인 부분인데, 사단 7정은 성리학의 철학적 기본 개념으로서 사단이라는 것은 인간이 본성에서 저절로 우러나오는 그 마음씨를 말합니다. 즉 선천적이고 도덕적인 마음씨, 그리고 7정이라는 것은 인간 본성이 사물과 접하면서 표현되어지는 실천 도덕적인 그 근거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본문 내용을 통해서 사단 7정의 의미를 이해하고 현재 세대의 문제점과 향후 인문학의 교육 방향,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짧은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좀 주관적인 생각이다 보니까 여러 다른 분들하고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야 생각합니다. 사단 7정의 이해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의에서도 배웠지만도, 저도 책을 구입해서 봤지만도 많이 어렵더라고요. 끝까지 읽지는 못했고 아는 바대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단 7정은 그러니까 인성을 설명하는 성리학의 기본 개념이다. 맹자의 선선설을 근거가 되는 사단으로 측은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그리고 시비지심이 있습니다. 맹자가 성선설을 얘기했고 반대로 순자는 성악설을 얘기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시 퇴계는 영남 안동에서 했고 고봉은 호남 광주에 살면서 서울을 기점으로 왔다 갔다 논쟁을 벌이면서 전국적인 관심을 모았습니다. 퇴계는 26세 아래 젊은 유학자 기재승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주장을 고치기도 했습니다. 사단이란 말씀드린 대로 태어나면서 가지고 있는 착한 마음이 일어나는데 네 가지 본성을 말할 수 있습니다. 측은지심, 말 그대로 남의 고통을 불쌍히 여기는 착한 마음. 사양지심, 자기 이익을 버리고 남을 밀어주는 마음. 수호지심, 자기 잘못을 부끄러워하고 남의 거짓을 미워하는 이로운 마음을 마음입니다. 시비지심은 옳고 그름을
가리는 마음입니다. 칠정이라는 것은 기뻐한 희, 그리고 화내는 노, 사랑하는 애, 두려워하는 구, 슬퍼하는 애, 미워하는 오, 욕심부리는 욕, 7가지 감정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가래가게 사단 칠정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 사단 칠정 개선되지 않고서는 매년 증가되는 100건이 폐륜범죄하고 1000건의 촉법소년, 그리고 10,000명씩 거의 자살하는 세계 1위 자살국, 그런 오명에서 벗어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가치관이 인성이 형성되기 전까지는 사실 원석 같습니다. 원석은 모난 돌입니다. 말 그대로 가공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원석을 어디를 만져도 상처가 갈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사망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리고 뭐 철학자 라진 씨의 말도 또 다른 여인이 나를 낳으리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즉 인성은 대물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선한 감정, 정의로운 생각,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잘못을 인정하는 마음은 부모뿐만 아니라 그걸 자녀가 답습을 한다는 얘기죠. 흔한 말로 유전자는 변하지 않고 사람 고쳐 쓸 수 없다는 그런 표현이 있다시피 인성이나 그 가치관들은 부모를 다 따라하게 됐습니다. 최소한 부모가 그것을 못 깨우쳤다면 자식에게라도 그 선한 감정을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이제 한 가지 예를 들어본다면은 2001년 2월 26일 일본 지하철에 신오쿠보역에서 떨어진 취객을 구하려다가 사망한 청년 이수연 군이 있습니다. 뭐 뉴스에서 보셔도 알겠지만 그 수년 동안 냉담했던 한일 관계가 또 한일 그 국민적 감성들이 그 이수연 군 사망으로 하나로 순간적으로 그 한일 감정들이 그러니까 외교적인 성과가 그 하나의 사건으로 일어난 케이스가 있습니다. 즉 선한 감정은 선한 영향력을 만든다. 그래서 인문학 사상칠정의 중요성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이비 종교를 제외하고 어떤 종교든 간에 그 종교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살면서 한두 개의 어려운 일은 겪을 수가 있습니다. 무릎 꿇는 사람이 간절하면 신들이 들어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즉 자녀에게 기도를 많이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오늘날의 세대 교사가 100명이나 자살을 하다 해야 될 정도로 이렇게 황폐한 인생의 만이 상태 잘 지적해줍니다. 여러분에게 강의한 그 사단칠정 옳고 그름을 알고 시위지심을 알고 사양지심이 있고 측은지심이 있고 그렇잖아요. 수호지심이 있다면 그런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런 일 없습니다. 지금 인생이 너무나면 사람이 눈기 코입 있다 해서 다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오죽하면 옛날에 스승의 그림자도 밟으면 안 된다고 그러는데 그 스승이 자살을 하는 사람 한 명도 아니고 100명이 넘게 자살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참혹합니까? 이동근 회장 지금 한명수 박입니다. 좀 여기 나오니까 좀 긴장되는데요. 전 사실 개인적으로 경도신문을 좀 아주 좋아합니다. 그래서 경도신문에 나온 미추홀의 용트림이라는 시를 제가 감상하고 너무나 큰 감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낭송가는 아니지만 여러분께 한번 낭송해 보겠습니다. 마이크를 미추홀의 용트림 미추홀 출렁이는 바닷가 옛 일 사귀고
구름마저 빗어갔던 지난 날들. 비록 만사가 빈자리에 걸려 도단하고 다시 어둠을 뚫고 밝음을 향해 흩어지는 수레바퀴의 공허일지라도 또 피어나기를. 운명의 굴레로 감내한 지난날의 인연들. 27 윤회의 쳇바퀴로 다가왔으니 이제 저 푸른 파도를 향해 머리를 이고 더 큰 사자우를 울린다. 이 땅 금수강산 미추홀 중심에 우뚝 정의의 사도로 섰으니 부정 불의 불순의 무리들 길 비켜라. 오 병도여, 다시 살아도 너는 병도, 심장도 충혈의 넋으로, 눈은 미추홀 산정에 박혀 침묵보다 더 큰 금으로 섰으니 가라 어둠이여. 이상인데요. 인정은 지금 조금 전에 가신 회장님하고 똑같은 사단 칠정의 가르침에 관한 건데요. 너무 비교되지만 저는 뭐 또 저대로 또 배짱있게 해보렵니다. 그래서 이 시는 한마디로 사단 칠정의 선을 가르치신 선진국이란 이 이름 아래 강팍하고 건조한 이 시대에 가슴 깊이 새겨야 할 우리들의 덕목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이 두 가지 덕목에 저는 깊이 감명을 받았으며 앞으로도 지켜나가기를 또 지향해 나가기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교수님 사랑하는 이게 중요해요. 사랑하는 팔기하고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사랑합니다. 벌써 인문학 중반 8강까지 너무나 잘 오셨어요. 이 거대한 인문학 교양학원에 저는 너무 깊어가지고 지금 사실 허우적거리고 있거든요. 그러나 저희가 인문학만큼 배짱이죠. 배짱이라서 끝까지 정진하여 8개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저와 여러분께 축복하면서 축원하면서 존경하는 8개 학우님들 앞날에 꽃길만이 펼쳐지길 소망합니다. 교수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지난 8월 25일 날 내가 발표한 시예요. 그 시를 아마 우리 한명숙하고 아주 감명 깊게 읽었네요. 네, 다들 잘했어요. 그 미추홀의 영들인 그 시 속에 사단 칠정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네, 바로 여러분의 선생님 김성필 교수가 쓴 시입니다.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레미제라블 무식하고 가난한 시골 일꾼 장발장, 조카들이 굶어 죽는 처지 노이장, 빵 한 덩어리 훔치다가부터 19년 동안의 감옥살이로 석방을 했고, 우리가 젊은 청춘을 감옥에서 19년을 보냈다는 것은 어떤 자존감이나 어떤 그런 부분이 강하지 않는다면 정신 세계가 무너질 것 같아요. 전원으로 자포자기 할 수 있고 모든 거에서 부정적이고 19년을 그 젊은 청춘을 거기서 묻혀서 보냈다는 건 정말 너무 아까운 그런 시간을 보낸 것 같고, 그로 인해서 이제 그 증오심과 그 어떤 인간이나 사회에 대한 그 복수심, 증오심 이런 부분에 굉장히 그 안주할 수 있었지만, 그 내가 일을 하고 싶어도 일을 주질 않잖아요. 빵을 먹어야 되는데 돈이 없으면 할 수가 없고 일을 할 수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그 주교님이 이제 어떤 은혜를 베풀어서 성당에서 이제 빵과 식사를 하고 어떤 그 은초대를 훔치게 됐고, 그로 인해서 잡혀 들어가서 경찰에 끌려서 다시 감옥에 갈 상황이지만 주교님이 그걸 내가 선물로 준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풀려났고,
그러니까 가장 극단적인 상황에서 사람들은 굉장히 큰 그 감동을 느끼면서 인생의 전환점을 갖는 것 같아요. 저도 살아오면서 그냥 무난하게 가다가 어느 순간에 어떤 TV 하나가 딱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게 엄청나게 내 인생에 어떤 그 전환점을 주더라고요. 장발장이 놔줬어요. 보내줬어요. 그렇게 이제 얘기는 흘러갔고, 그 상황에서 제가 느끼는 거는 장발장이나 자베르나 누가 본인의 어떤 양심이라던가 누가 어떻게 해라 마라가 아니라 본인들의 그 양심에 의해서 많이 움직였던 것 같고, 또 그 정말 긴박한 상황에서 우리가 다급하게 나를 나를 이렇게 잡으려고 했던 사람을 죽일 수도 있지만 놔줄 수 있는 그런 배려, 그런 부분. 그래서 저도 이제 인문학 공부를 하면서 저도 그 평소 사회생활하던 그런 것 대비 어떤 생각의 관점이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빠르게 시대가 흘러가고 있고 빈익빈 그 차이가 어떤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시대잖아요. 그런 걸 느꼈을 때 우리 젊은 층들 그 인문학 과목이 포함이 돼서 어떤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이전에 인성이 다듬어진 사람으로 성장을 해 나가면 우리 현실이 좀 더 부드럽고 편안한 세계가 되지 않을까 이 생각 해보면서 늦게나마 제가 인문학 공부를 하게 된 걸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여러분, 우리 정금수 후가 빅토르 위고의 레미제라블을 완전히 이해하고 있는 것 같죠? 네. 영화도 보셨구만. 그러니까 쌤이 강의한다고 어때요?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가장 그 자벨가 끝까지 추격하는 자벨가 그 민병대 그 변신을 해가지고 친 인물을 결국은 자벨가 잡힙니다. 민병대 사형을 당해야 돼요. 사형을 당해야 될 때 그 순간에 바로 장발장이 저 사람 나한테 넘겨주시오. 어차피 죽을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민병대 그 대장 시민군이죠. 그래 뭐 어차피 장발장이 넘겨주자. 장발장이 이리 오시오. 데리고 나가서 자 당신들이 가시오. 놓아줍니다. 평생 자기를 쫓았다 죽이려고 했던 그 형사 자벨의 경감 자벨을 놓아주죠. 그 놓아줬을 때 자벨이 어떻게 합니까? 그 자기가 내가 공직자인데 난 공무원인데 바로 공무원이잖아. 공무원이면 어쨌든 그 순간에 장발장은 범죄자잖아. 어쨌든 잡아가지고 해야 되지만 인간의 양심이 아니지 않느냐. 저 사람 내 생명을 구해준 사람. 그리고 저 장발장은 이미 그 범죄로부터 벗어난 지가 수십 년이나 시간이 흘렀는데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선과 악의 경계선이죠. 그리고 자기가 똑같은 장발장이 잡혀있는 자기가 장발장이다. 그 법적으로 자기가 스스로 걸어들어서 내가 장발장이요 나를 체포하시오 라고 말하는 그 인간적인 정의다. 그게 바로 레미제라블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대로 이해했네 우리 정금수하고 여러분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이 레미제라블 이 하나만 완전히 이해해도 여러분 석사과정이에요. 이거 석사과정에서 이거 다 합니다. 이거 딱 마칠 때 이거 한 과목 제가 실제로 덕성여대에 대해서 내가 강의를 했어요. 딱 한 학기에 이거 강의를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하려면 근데 여러분 앞에 불과 4시간 만에 취향돼서 하다 보니까 엄청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그 단행본으로 이렇게 막 끝나보니까 5권짜리 다 읽었어. 아직 완독 못하고요. 준비해놨어요. 그래. 어쨌든 수고했어요. 발표 잘했습니다. 또 학생 나와서. 나 8기 김태경입니다. 저는 진짜 짧게 했습니다. 괜찮아요. 교수님은 제가 김선필 교수님 칼럼 중에 과연 대한민국은 선진국일까 이
이 논문을 보고 제가 신문 기사를 보고 선택했습니다. 저 이름은 김태경이고 학번은 2023 808번이고 신안산대학교 인문대학 8기입니다. 주임 교수님은 김선필 교수님이고 제가 이걸 선택한 거는 오늘 오는 거에 아주 짧고 간략하게 해서 빨리 끝내자는 의미로 짧게 했습니다. 제목은 대한민국은 과연 선진국일까입니다. 개헌은 나라를 지키는 경찰은 국민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입니다. 내용은 이태원 할로윈데이 저녁 18시 10분경 초저녁부터 인파로 인해 압사 사건이 발생 수많은 젊은이들이 넘어지고 다치고 사망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나라와 경찰은 무엇을 했던가? 시민들은 신고에도 늦장 대응, 고의관리, 무책임이 더 많은 희생을 부르지 않았나? 조금만 더 빨리 대응하고 경찰들이 서둘렀더라면 안 일어난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비통하고 슬픈 마음에 과연 선진국이었다면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지 않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합니다. 그리고 결론은 처음부터 경찰 인력을 동원하였더라면 좁은 길목마다 이 경찰 인력들을 배치했더라면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지 않고 지금 저희가 이 사건에 대해서 책임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수많은 희생에 책임을 지는 분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앞에서 발표한 내용하고 같은 칼럼을 읽고 관계 없어요. 후보는 다음 날 있을 그 이태원에서 29일 당일날 팬미팅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그 너무나 많은 인파가 모여 있는 걸 보고 이건 좀 위험하다. 팬미팅을 했다가 팬들이 다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위험성을 좀 인지하고 급하게 행사를 남산 다른 반대쪽에 있는 다른 장소로 옮겨서 진행을 하겠다고 해서 이 참사에서 벗어난 경우도 있었고요. 또 당일날 또 일부 유튜버들은 그 개인 방송을 낮에부터 시작하거나 아니면 저녁에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던 과정에 역시 많은 인파들이 몰려드는 걸 보고 이거 좀 위험하다. 그래서 계속 방송을 하는 거는 어렵다라고 판단해서 그 장소를 떠나기도 했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 점검하고 이러한 좀 위험을 감지하고 그다음에 통제해야 될 행정 당국의 공권력은 결국 부재했었고요. 이 예방 조치의 미흡함이 큰 재난을 불렀습니다. 저녁 6시 10분 첫 신고가 이루어졌고 18시 34분에 실질적으로 비상요청 전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고 시점이 22시 15분에 일어났고요. 4시간가량은 행정당국에서 전혀 아무런 감지를 하지 못했고 귀중한 시간을 놓쳐버리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래서 159명이 사망을 하게 되고요. 196명이 부상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전체 사망자의 한 3분의 2가 10대와 20대였고요. 또 전체 사망자의 3분의 2는 여성이었습니다. 힘없고 좀 어리고 한 분들이 더 많은 부상을 입고 사망을 하게 되는 그런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이 주요 원인으로는 국민의 안전 불감증 그리고 무질서도 전혀 없었다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지만 행정 당국이 그 위험을 미리 감지하고 또 사전 조치가 미흡했음을 부인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증거로 그 이태원에서 그 이태원 참사가 있기 2주 전에도 지구촌 행사라고 하는 그 행사가 그 이태원에서 있었습니다. 이틀 동안 30만 명이 모여들었었고요. 이태원 참사가 있기 전보다 훨씬 더 대규모의 행사가 있었지만 이때는 경찰 병력이 미리 동원이 돼서 아무런 문제 없이 아주 잘 끝났다고 합니다. 이런 비상 상황을 경찰에 알렸지만 오랫동안 그 충분하고 신속한 조치를 하지 못해서 일어난 사고임이 분명하다라고 할 수 있는 증거가 되겠습니다. 발생한 참사지만 명확한 규명을 통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국가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보호해야 하는 의무를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진정한 선진국이라 인정받을 수 있고요. 대한민국은 과연 선진국이다를 향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발표는 여기까지 하고요. 교수님께서 쓰신 이 칼럼은 작년 11월 9일 날 쓰신 칼럼이고 이 참사가 일어나고 채 열흘이 되기 전에 쓰신 내용이었는데 제가 요번에 읽으면서 미처 저희가 언론을 통해서 보기에도 명확한 내용이 규명되지 않았고
내용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대 간의 갈등도 있고 또 여론의 그 발표 그 매스컴의 종류에 따라서도 많은 그 좀 다른 그런 내용의 보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수님께서 쓴 1년이 지난 시점에서 봤을 때 그 시간에 정말 명확하게 본질을 잘 보고 쓰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이 제목을 모르고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정은정 학원님 결론은 교수님 칭찬하고 고마워요. 나한테 그렇게 이해를 해서. 그 당시에 저는 너무나 슬펐습니다. 사실 기가 막혀서 한 잔 술을 기울이면서 쓴 글입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 9년 전에 2014년도 세월호 참사 때도 제가 그 어린 우리 단원고 어린 아이들 250명이 죽었을 때 그때도 울면서 정말 그 내 후배하고 상륙수 그 먹자골목 있죠 여러분? 상륙수 그 먹자골목 그 포장마차에서 술 먹으면서 울면서 옆에 글을 쓴 글입니다. 그 세월호 사건을 갖다 뭐라고 썼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이건 집단 살인이라고 제가 최초로 명명했죠. 여러분 네. 바로 집단 살인, 미필적 고의에 의한 집단 살인, 총체적 부실에 의한 집단 살인. 그리고 이태원 참사 그거나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6시 전부터 저는 6시 무렵부터 119에 구조 신청하고 구조 신청을 했습니다. 그것도 우리 한두 번 아니고 11번 했어요. 11번. 근데도 경찰 부처 네. 교육원 인문교육대학 8기 보고서 담당 교수 주임 교수 김선필 제목 세월호 성명 전민경 학번 2023년 08번입니다. 2023년입니다. 2023년 네. 저는 세월호를 선택한 이유가요. 지인들 중에 두 집이나 자녀를 세월호로 잃었습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과 비슷한 시기에 학교를 같이 다녔기 때문에 지인들이 이제 2명이나 이렇게 됐는데 저는 사실 모르고 있었습니다. 근데 2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다음에 그 부모들이 자기가 자녀가 잃었다는 사실을 비밀로 하고 쉬쉬하고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의 그 손가락질과 또 사람들의 그 무분별한 그 말을 듣기 싫어서 자기 자녀가 죽었다는 그 사실 자체를 숨기고 있다가 우연찮게 사실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물어봤어요. 왜 그걸 숨겼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욕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말을 하지 않고 쉬쉬하고 살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선택한 거는 세월호를 선택했습니다. 개요는요 2023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9주기가 지났습니다. 2014년 4월 16일 전라남도 진도군 관내도 부근 해상에서 인천과 제주항으로 오가는 전기 여객선인 세월호가 전복되어 침몰해 승객 476명 중 304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되고입니다. 대한민국의 해난사고 중 두 번째로 많은 사상자를 냈고 502명이 사망한 상풍백화점 붕괴 사고와 326명이 사망한 남양호 침몰 사고 이후 세 번째로 많은 인명 피해를 낸 재난 사고이죠.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는 당시 모든 사람들을 일순간 멈춰 세운 사건이었습니다. 그중 누군가에게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사건이 되었는데요. 이 참사로 인해 당시 출범 2년차였던 박근혜 정부는 물론 대한민국 사회계, 정치계는 모두 엄청난 후폭풍과 침체, 그리고 공황에 시달렸습니다. 이후 언론, 정계, 경제계, 교육계, 그리고 문화계에서는 수많은 갈등을 이야기하는 증폭제 역할을 하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상품백화점 붕괴 사고, 서해 페리오 침몰 사고, 남양호 침몰 사고 같은 대형 재난 경우 불특정 대다수가 피해자인 게 대부분이었는데, 이번 참사는 안산시 단원고에 있는 단원고 고등학교 2학년 학생 및 교직원이 수학여행을 가던 도중에 발생하면서 사망자가 90%가 같은 학교 소속, 83%가 미성년자였습니다. 단원고의 주소지인 경기도 안산시와 사고 현장인 전라남도 진도구는 이 사고 때문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배가 완전히 침몰하기 전인 9시 30분에 현장에 도착한 해경에서 간단하게 대피 방송만 했어도 인명피해가 극심하지 않았을 거라는 법원의 판단이며, 부실한 구조, 행위로 대량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청해 꽃은 어김없이 피어 봄은 알린다. 노란 꽃이 필 무렵이면 다시 가슴 한구석이 아린 사람들이 있다. 꽃이 진 이유도 알지 못한 9년의 세월,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다시 핀 꽃을 보는 일은 새 철판에서 싹을 틔우는 것만큼 무거우리라. 아직까지 세월호 참사 재판은 이어지고 있지만,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재판에서 처벌받은 국가공무원은 목포 해양경찰청장 123명 정장뿐이다. 말단 공무원만 처벌받았다는 것은 말단 공무원에게 재난 발생 시 구조의 의무가 모두 맡겨졌다는 것인가? 세월호 참사가 말단 공무원의 판단 미숙 또는 의무 위반으로 발생한 것인가? 아니다. 지난 2월 서울고등법원은 1심과 동일하게 김석균 전 해양결창청장, 최상환 전 해양철무장, 김수현 전 서해청장, 이춘재 전 해경경비안전국장 등 해경구조 관련 책임자 9명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우리나라가 과연 선진국일까요? 저는 제 지인이 있어서 그런지 굉장히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선택을 했고요.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보고서를 발표합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여러분 앞에 마이크를 잡고 있는 이 김석필 교수가 어떤 심정으로 이렇게 그 글을 왜 남기셨을까? 총체적 부실에 의한 집단 살인의 진실. 집단 살인이라고 명명을 한 것이 제가 처음이에요. 왜 집단 살인이야? 난리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그게 집단 살인이다.
아니 선장하고 선원들 작자가 아니 저거 먼저 살겠다고 학생들하고 일반 성들을 꼼짝하지 말고 있어놓고 저끼리 무슨 통신을 하면서 저거가 아는 통로로만 저거가 먼저 살자고 도망쳐 나와? 그게 집단 살인이 아니고 뭐냐? 그리고 구하려고 온 경비장하고 안전하는데 해양경비인데 배가 출발할 때까지 2시간이나 걸렸는데 왜 일상 깨고 들어가지 않은 거냐? 그거 뭐 하는 것들이냐? 집단 살인이 아니라면 그것이 무엇이란 말이야? 내가 전민경하고가 왜 울까요? 지인의 그 부모가 그걸 실제 당하고 실제 옆에서 지켜본 사람으로서 피눈물을 흘릴만도 하죠. 그 글을 쌤이 준 그 글 대한민국 아이고 선진국일까? 총체적 집단 살인의 진실 이거 다시 한 번 더 세밀하게 읽어보세요. 거기에 답이 다 나와 있어요. 자 여러분, 자 그다음 앞에 세 분 하부님이 저하고 같은 보고서를 넣으셨고 또 지금 교수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셔가지고 아무래도 저희 안산에서 일어난 일을 저도 세월호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거는 예 그렇게 할수록 더 좋아요. 네. 보고서 제가 김설프 교수님의 칼럼 총생적 부실에 의한 집단 살인의 진실과 대한민국 가연 선조기과를 읽고요. 성명 고선희 학법 2023 공학법 담당 교수 주임 교수 김성필. 김설필 교수님께서 2014년 세월호 사건의 실체적 진실과 총체적 부실에 의한 집단살인 2022년 이태원 헬로윈데이 대구 참사 사건에 대한 대한민국 가연 선조기과를 신문에 발표하신 칼럼을 읽고 느끼고 공감하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교수님께서 지난번 강의 때도 지적하듯이 세월호 사건 때 우리 안산 강원고 어린 학생 250명과 일반인 50여명 함께 300여 명이 맹골 수도에서 목숨을 잃었고요. 6,000톤이 넘는 거대한 선체가 기울기 시작한 징그럽기까지 2시간여간의 넘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조하러 온 구조대는 선실 유리창을 깨고라도 선체에 진입하여 구조 작업을 해야 함에도 빙빙 돌며 바깥으로 나오는 사람들만 구출하였으니 더구나 선장을 비롯한 선원들은 선내 방송을 통해 학생들에게 꼼짝하지 말라고 자리를 지키라 방송하며 자신들은 우선 교신을 통해 자신들의 통로를 이용해 탈출해 나왔고요. 어린 학생들이 피살자를 몸짓으로 구제해달라는 간절한 몸짓과 절규를 깔아뭉기고 도망쳐 나온 참으로 못된 사람들, 진정한 선장과 선원이라면 어린 학생들과 승객을 최후의 한 명까지 먼저 구출해야 할 본인도 탈출을 시도해야 할 정상이 아닌가요? 정치계 강도를 비롯한 유병헌 일과 그 계열사를 가는 가도남아 같이 얽힌 먹이사슬의 불법 간행과 무책임의 총체적 부실에 의한 집단살인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작년 10월 서울 이태원거리 헬로윈데이 행사로 인한 156명의 젊은 청소들이 압사당한 사건에서 김설프 교수님께서도 또 지적하신 대한민국의 가연 선진국일까를 읽으며 진정 이 나라 공직자 특히 경찰들이 무능, 무지, 무책임의 형태의 국민한 한 사람으로 분노에 앞서 실망을 금치 못했어요. 국민의 혈세를 봉급으로 발표된 교수님의 칼럼을 읽고 이 말에 분노와 허탈함에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좀 창피하고 앞으로 진짜 나이 드신 부모님이 됐던 어린 아이들이 됐던 밖에 나가서 지낼 수도 없는 만큼 그런 걱정이 좀 차오르더라고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딸아이가 있는데요. 특히 학교 방과 후가 제일 무서운 거예요. 앞에 등교할 때는 제가나 애기 아빠가 이제 등교를 시켜주니까 좀 걱정을 덜 하는데 오후에 학업을 마치고 나서 어떤 일을 어떤 사고를 당할지 그게 두려워가지고 조금 가끔 좀 걱정할 때가 많아요. 또 밤에 또 제가 장사를 하니까 더구나 아이를 케어를 못하니까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참사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안산대학교 인문교양대학교를 통하여 이런 엄청난 진실을 알게 되었고요. 새삼 제 자신을 일깨우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아서 인문학 교양에 입학을 잘한 것 같기도 하고요.
조금 제가 이제 힘들다 보니까 수업 시간에 가끔 2교시인데 1교시만 하고 갈 때가 많은데요. 1교시라도 열심히 듣겠습니다, 교수님. 다시 한번 여러분 간단 명료하게 잘했죠? 네. 네, 그렇게 잘 됩니다. 자, 우리 김성희 하고 제 일 때문에 수업을 많이 빠지면서 불구하고 오늘 학부제가 꼭 참석해야 된다는 이유로 제가 좀 늦었지만 또 일을 보면서 꼭 이 자리에 오게 돼서 또 다른 분들의 기회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넓은 아람을 이해해 주시고 요즘도 지금 현실이 6,296파운드 약 1억 3,9만 원이다. 연간으로 연봉을 받고 있다. 이탄희 의원은 국회의원은 세비가 연 1억 5,500만 원, 월 평균 1,280만 원이라고 하지만 각종 수당을 합하여 한 해 2억 3,048만 610원을 받는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세비와는 비교가 안 된다. 세비는 그냥 아예 받지 않고 봉사만 하고 자기는 따로 하는 일이 있는 사례를 TV를 통해 많이 봐왔다.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특권과 세비를 많이 주니까 그 양심의 카르텔을 놓지 못하고 욕심만 자꾸 높여질 수밖에 없는 것으로 우리나라도 자진 삭감에 나서줄 국회의원이 필요할 때다. 아니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러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세계에서 양극화 가장 심각한 대한민국 국회 입법조사처의 세계 상위 소득 데이터베이스와 국회통화기금 IMF 자료를 분석한 결과 보면 2012년 기준 한국 소득 상위 10%, 소득 집중도는 44.9%, 우리나라는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소득 양극화가 큰 나라로 조사됐다. 양극화 속도는 가장 빨랐다. 핵조선 등의 비관적 신조어가 왜 유행했는지 알만하다. 소득 집중도는 전체 국민소득 절반 가까이의 상위 10%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2012년 미국과 한국에 이어 상위 10%의 소득 집중도는 40%를 넘어선 우리나라는 싱가포르의 41.9%, 일본은 40.5%뿐이다. 영국은 39.1%, 프랑스는 32.3%, 뉴질랜드는 31.8%, 호주는 31% 등에 이었다.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헌법을 위해 군림특권이 계급이다. 노동자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4조 1항은 사용자의 쟁리 행위를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에 대해서 그의 기간 중에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하지만 국회의원은 근로자는 아닌 특권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일까? 노동조합법의 제재 대상조차 아니다. 우리나라 노동자는 언제까지 헌법 제10조가 보장하는 최소한의 인간답게 살 수 있는 헌법 추구권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야 할까? 개탄스러운 현실의 유권자로서 다음 총선에 권리 행사를 해야 한다고 고민합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깨어있는 유권자들에게 투표를 정확하게 양심껏 하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들어보니까 어때요? 좋아요. 여러분 쌤이 오늘 정말 뿌듯한 보람이 납니다. 그리고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자, 국회의원 특권 버리고 세비 삭감해야 한다. 이거 읽고 우리 김성애 양호가 아주 세밀하게 분석을 잘했네요.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고위공직자들요, 이거 정말 우리 일반 국민들 생각하는 상상 이상입니다. 아까 6억 8천이라고 그랬죠? 그보다 더 돼요. 각종 수당까지 하면 9억 정도 됩니다. 국회의원 한 사람한테 들어간 돈이 9억. 그러면 일반 노동자 지금 아까 우리 성희하고 328만 원이라고 그런 걸 내가 기억이 하는데 그것도 조금 수준이 높은 노동자들이 328만 원이지 일반 근로자들은 250만 원 이하입니다. 250만 원 이하가 건 40% 50%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 부의
부의 상위권 10%가 우리나라 전체 부의 50% 이상을 갖다줍니다. 10%. 그래서 빈부의 격차가 심하고 사실상 부익부 빈익빈의 격차는 계속 벌어집니다. 외국의 미국 국회의원들이 이제 우리나라 국회에 조금 높긴 못 높아도 그 고용 비사들이나 보좌관들 없어요. 시원도 5천만 넘어요. 일반 지금 여러분들 사회 직장인들 우리 정원장하고 연봉 얼마로 은퇴했나요? 올해 명퇴죠? 네. 얼마? 솔직히 얘기해봐요. 네? 현수하고 예. 두 분이 있는데 저 신경수 아버님 지금 사실 연세가 75세입니다. 네. 네, 그래서 발표하기가 무리고 이렇게 레포트를 제출을 했습니다. 네, 뭐 여러분 이해하시죠? 네. 네,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셔야 합니다. 네. 그리고 마찬가지 최현석 하우님도 네. 마찬가지로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네. 리포터는 이렇게 해서 발표를 갖다가 하는 걸로 해서 대체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학우님들 12명 저는 다 발표를 한 것. 어때요 여러분? 들어보니까 어떻습니까? 좋아요. 공부들 많이 하셨네. 다들 많이 했죠? 네, 나 놀랐어요. 그럼요. 다들 많이 내가 했어요. 제일 잘한 줄 알았더니 아니야. 잘하셨어요. 아마 여기 지금 끝까지 앉아 계신 우리 그 김범준 우리 국장님하고 이호연 국장님이 아마 두 분께서 사실 이렇게 경청하는 것도 저 처음 보네요. 아니 오늘 술 한잔 아주 후하게 대접해 주세요. 저 청문이 아시겠죠? 예, 그래야 됩니다. 예. 아니 이제 시간도 오래되고 제가 이제 간단하게 오늘 원래 근데 쌤이 좀 강의를 좀 오래 해야 되는데 오늘 간단하게 할게요. 자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이 있죠. 혹시 여러분 참 여러분께 나눠드리는 거 오늘 선물 있잖아요. 그거는 하기까지 이렇게 오니까 아주 기분 좋다면서 그래서 오늘 나와가지고 경연사까지 한 겁니다. 아까 경연사는 거 들으셨죠 여러분? 예. 그래서 여러분 혹시 결초보온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결초보온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아는 얘기합니다. 자, 민경하고 되겠나? 아니 저는 많이는 들어봤지만 정확하게 설명은 잘 못하지만 뭐 저희가 더 갖는다 이런 의미가 아닐까 싶어요. 아닌가요? 네. 어쨌든 맞는데 그 결초보온이라는 말이 결자가 묶을 결자입니다. 초가 뭐냐? 풀초자입니다. 네, 풀초자. 결초. 풀을 묶어서 은혜를 갚다. 풀을 묶어서 은혜를 갚다. 옛날에 춘추 전국시대 하면 여러분 아시나요? 춘추 전국시대가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이라면 여러분 BC 그러니까 기원전 700년에서 기원전 200년까지를 갖다가 춘추 전국시대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가 형성되기 이전까지입니다. 그래서 그 춘추 전국시대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2500년 전 공자가 살던 2500년 전보다 더 위 시대입니다. 약간 더 위. 그 시대 때 위나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위나라 아니고 진나라가 있었는데 참 진짜가 있고 또 이 진짜 두 나라가 있었어요. 그 진나라에 왕이 위무자라는 왕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풍습은 어땠느냐면은 그 당시에 풍습은 왕이 죽으면은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들도 멀쩡히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묻어버리고. 그렇지. 어떻게 알았어? 예전에 그런 거 많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 유명한 결초보온입니다.
풀을 묶어서 은혜에 자기 딸을 갖다가 죽이지 않고 살려줬잖아요. 그리고 새 시집을 보냈잖아요. 얼마나 그 애비로서 고마웠겠습니까? 그 당시에 무조건 죽였어요. 무조건 순장 왕하고 같이 다 묻었습니다. 근데 불과 20대의 그 어린 딸을 그렇잖아요. 그 살려주는데 얼마나 그 애비로서 고마웠겠습니까? 그래서 그 꿈에 나타날 그 풀을 묶어서 적장을 갖다가 사로잡게 만들었다. 바로 결초보원입니다. 여러분 이 말 명심하세요. 반드시 은혜를 갖고 은혜를 입어야는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하라. 그리고 정의롭게 행하라. 바로 그 말을 오늘 여러분 우리 인문교양대 야외학술 세미나 9강으로 되시랍니다. 여러분 이만 강의 마칩니다. 우리 인문계님들 만났지만 끝까지 잘 보살펴서 많이 배우시고 앞으로 또 옆에 주변에 계신 분들도 모르는 분들 이렇게 우리 교수님 선전해서 더 확보가 되게끔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뭐라고 해야 돼요? 나는 안 하고 싶은데 할 말이 없어요. 안 할 거예요. 누구라고 인사하라고 이름 사모님들 만나게 돼서 반갑고요. 반갑습니다. 한 분 한 분 진짜 너무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할 말은 너무 많았는데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또 갑자기 나오라고 하니까 네. 아무 생각이 없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인문교양대학 야외학술 세미나 이것으로 제 9강 강의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의미 있는 그런 강의가 되었기를 바라고 의미 있는 우리 학술 발표가 되었기를 저는 기대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로운 어떤 그 장면을 한번 더 창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다음 10강을 기대하면서 오늘 마치겠습니다. 자, 양 선생하고 차렷.